제가 수시박람회에 가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연세대학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충격받은 말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영입니다. 왕 연세대학교 과잠을 입고 인사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제가 입시와 관련된 주제인 만큼 여러분들께 연세대학교 학생 그리고 먼저 대학교를 간 선배로서 인사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여러분들이 끝났을 것 같아서 생활기록부를 채워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생기부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오늘은 주제를 잡는 방법부터 어디서 자료를 찾는지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는 게 좋은지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경기도 일반고에서 내신 1.39로 졸업을 한 문과 전교 1등 학생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와 연세대학교 융합인문사회과학부를 학종으로 합격했고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1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기록부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학원에서 생활기록부 멘토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생기부 관련 과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고 소논문 과외나 의대 지망생의 컨설팅을 진행해봤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생기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너무 간단해요. 생기부는 종합전형에만 들어가는 요소가 아니라 교과에도 반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예체능을 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경우에도 예대 입시를 할 때 실기와 생기부를 모두 챙겨야 했던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7 대입이지만 이제 내년에 2028 대입부터는 정시에서도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이 영상을 나중에 보고 있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까지 생활기록부가 입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좋은 생기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 좋은 생기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많이 보고 많이 써봐야 하는데요. 좋은 생기부에 대한 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좋은 생기부의 기준은 사람마다 그리고 지망학과, 지망학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컨설팅 영상을 시청해보았고 그리고 입시 설명회, 학원을 거치면서 똑같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바로 동기, 주제, 탐구 과정 그리고 본인의 생각 이 4단 구조의 생기부가 이상적인 생기부의 구조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제 생활기록부를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이 생활기록부는 실제 생활기록부가 아닙니다. 챗 GPT에 제 생기부를 입력시키고 그 형식만 사용해서 다른 내용의 생활기록부를 만들라고 명령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먼저 이 위의 첫 줄, 매 수업 시간 교사의 말에 대답하며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학우들을 감탄시키는 학생임. 여기는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 영역에 속해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며 키오스크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소외계층의 이용 어려움에 주목하여 키오스크 확산에 따른 중장년층의 학습된 무기력 형성과 문화 지체 현상을 주제로 자기능력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돼서 키오스크를 쓰는 가운데 이 소외계층이 있다는 거에 주목했다라고 하는 시의성을 바탕으로 한 탐구 동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이 탐구 동기를 바탕으로 어떤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는지 여기 탐구 주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과 문화지체 이론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 이론을 학습하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반복적인 실패와 심리적 위축을 초래하는 과정을 탐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사용한 이론적 배경들이 나와 있고요. 탐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 탐구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초기에는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부족이 핵심 원인이라고 보았으나 면담 결과 사회적 시선과 실패 경험의 반복이 이용 회피와 무기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연구의 초점을 심리적 요인으로 확장함. 이후 관련 통계 자료와 선행 연구를 통해 디지털 격차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와 문화 지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도출함. 이라면서 제가 이 탐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결론의 근거가 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 문제를 심리학과 사회학 이론을 융합하여 분석한 점이 인상 깊으며 특히 연구 설계와 탐구 과정이 체계적이고 연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도출한 점이 우수함이라면서 또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생기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양 사이드의 교사의 평가가 위치해 있고 이 사이에 동기, 주제, 탐구 과정, 결론이 있어서 이것이 얘네의 근거가 되는 활동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기록부라는 게 사실 나를 보여주기 위해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 뭐 훌륭하다, 발표를 잘한다, 뭐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사실 얘가 뭘 했길래 이렇게 교사가 칭찬을 하지? 라는 의문만 남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의 내용이 동기, 주제, 탐구 과정, 그리고 결론, 이 결론 부분에 본인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틀을 갖추었을 때 더 확실하게 교사의 주관적인 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고, 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다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생활기록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기와 주제입니다. 동기랑 주제를 왜 같이 묶어서 설명하냐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특의 동기 부분에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 흥미를 느꼈는지, 그리고 왜 이 탐구가 필요한지와 같은 내용이 담깁니다. 마치 논문에서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는 느낌이랄까요? 어떤 부분을 내가 문제시 삼고 있고 해결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바로 주제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랑 주제는 사실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제를 잡을 때 어떤 사고 과정을 거칠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를 3단계로 정리한 걸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3단계에 맞춰서 한번 주제를 어떻게 정할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에 대한 흥미, 그리고 시의성 있는 주제. 3단계가 이론적 배경입니다. 1단계는 교과에 대한 흥미입니다. 제가 수시박람회에 가서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에게 진로만 강조하는 생활기록부는 싫다. 교과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근데 진로 역량을 아예 안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교과랑 진로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섞어야 된다는 걸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 말에 대한 저의 해석은 탐구 자체는 교과에서 충분히 추론이 가능한 범위에서 하되 탐구 과정을 조금 더 나의 진로에 맞게 설계를 해보자, 뭐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학에서는 교과에 대한 충실도를 바탕으로 탐구를 결정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고민해봐야 될 것은 내가 이 과목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 그리고 내가 배우지 않은 영역이지만 이 교과를 통해서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입니다. 정말 완전 바보 같은 질문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질문에서 탐구를 시작했었냐면은 뭐 진짜 윤리학을 배우고 AI로 도덕 판단이 가능할까? 뭐 이런 거를 질문으로 던져서 책을 읽기도 했었고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이론이 성인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린 거라면은 우리 학교 애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될까? 뭐 이런 질문을 던져서 설문조사로 실제로 검증을 해보기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떠오르는 질문들을 막 노트에다가 적어두고 그거를 계속 펴보면서 이런 거 활동 주제로 썼으면 좋겠다, 저런 거 활동 주제로 썼으면 좋겠다 같은 아이디어를 계속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시의성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1순위로 중요한 것은 아까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님이 말씀하셨듯 교과에 대한 충실도라고 했지만, 사실 단순히 교과서에서 있는 내용만으로 우리가 의미 있는 탐구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머리, 그리고 우리의 지식은 아직 고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 참고하실 게 시의성 있는 정보들입니다. 특히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클립 뉴스를 좋아해서 알고리즘에 최신 뉴스들이 좀 자주 뜨는 편이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뭐 탐구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때는 필요한 내용을 검색해서 자료를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문과라면은 최신 사회문제 같은 거 다뤄보시기 권장드리고 싶고요. 저도 실제로 사회문제 중에 키오스크 사용에 대한 중장년층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부분의 뉴스를 보기도 했었고요. 이과라면은 최신 기술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뭐 이론의 발전, 이런 쪽의 강연을 한번 시청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론적 배경입니다. 이때 이론은 본인의 관심 진로 분야, 흥미를 드러내는 분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탐구를 설명해 줄 것 같은, 또는 탐구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이론을 주제에 융합시키는 것이죠. 사실 3단계는 건너뛰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이 주제명을 통해서 내가 심도 깊은 탐구를 한 것처럼 꾸미고 싶고 내 진로 분야를 드러내면서 탐구를 하고 싶다면은 메인이 되는 이론적 배경 하나쯤은 챙기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를 결정하는 거 외에 약간 부수적인 이점이 되기는 하는데, 가끔씩 선생님들이 생기부를 나열식으로 작성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 활동의 주제명만큼은 좀 살아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명 하나만 넣어도 어떤 탐구를 했는지 대강 추론이 된다? 뭐 이런 장점이 이론적 배경을 넣었을 때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떤 이론을 찾아야 하는지 좀 막막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학 서적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관심 분야의 대학 서적을 집에 두고 필요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론이 그 대학 서적에 나와 있는지, 좀 대학 서적 엄청 길거든요. 그거를 쭉 보면서 아니면 목차를 확인하면서 내가 필요한 이론이 여기에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아, 이런 이론을 이 용어로 설명하는구나, 이 용어는 이런 뜻이구나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막 뒤적거리다가 A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B라고 하는 탐구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탐구 아이디어 자체가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대학서적 2권 정도는 집에 있었고요. 하나는 1학년 때 관심이 있었던 교육심리학 책, 그리고 하나는 2학년 3학년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회심리학 책을 집에 두면서 거기에 있는 이론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탐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3단계를 통해서 제가 실제로 주제를 잡았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2학년 진로 시간에 했던 탐구인데 1단계는 제가 과목에 대한 충실도라고 했죠. 통합사회 시간에 학습한 계층구조 이론에 흥미를 가졌었고, 주관적인 영역에서도 이런 계층구조 형태를 띌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말 교과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2단계는 시의성 있는 주제죠. 그래서 이 계층구조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가 상층, 중층, 하층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해보니까 상류층에 대한 모방 소비, 그리고 과시 소비, SNS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영상이 많았어요. 그래서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방과 과시 소비 그리고 SNS 노출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탐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3단계 2로는 사회심리학 전공서적을 이제 뒤적 거리다 보니까 동조심리 이론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동조심리가 따라하게 되는 뭐 그런 심리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모방과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1, 2, 3단계의 사고를 결합해서 만들어낸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되고요. 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제를 잡는 과정에서 1단계 또는 2단계 내용을 살리면 가장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교과에 대한 충실도가 강조되고 있고 과목 세특이라면 더더욱 1단계 부분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1단계 부분이 과목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뻔하다라는 거라던가 아니면은 너무 간단하다, 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좀 본인이 만족스럽지 않은 정도인 것 같다 싶으면은 2단계 시의성 있는 내용과 결합을 하거나 2단계 내용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주제 잡을 때 추천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학과 홈페이지에 가서 교수님들의 전공 분야나 아니면 논문, 연구 과제를 살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수님들이 쓴 저서를 읽어볼 수도 있어요. 저도 실제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지망하게 된 계기가 서은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제 최애책이 됐기 때문인데요.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한 탐구도 있었고, 화법과정문에서 그 탐구를 또 이어서 진행하면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탐구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뭐 책 읽고 주제를 잡아라 이런 말도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건 물론 좋지만 그 책에서 동기와 주제를 뽑아내면은 활동이 교과에서 많이 벗어날 위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1학년 국어 시간에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활동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억지로 심화 활동을 붙이겠다고 이 책에서 궁금한 점을 갖다가 뭐 설문조사를 하고 통계 결과를 냈던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국어 영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정말 이제 와서 생활기록부를 뜯어보면은 생뚱맞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서 동기랑 주제를 전부 다 뽑아내기에는 사실 교과와의 연관성이 많이 떨어질 위험도 존재하긴 합니다. 주제를 선정할 때는 약간 부수적인 참고 서적 정도로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동기, 주제, 탐구 과정, 그리고 본인의 생각, 이 본인의 생각이 결론이랬어요. 이 구조 안 잊어버리셨죠? 이제 반 왔습니다. 우리 지금 주제까지 잡았어요. 자, 이제 탐구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정말 강추하는 방법, 바로 본인의 학과와 계열에 맞는 연구 방법론 살피기입니다. 제가 1학년 때까지는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지만 이걸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성은 전혀 없었고, 그냥 무작정 추가 활동을 하면은 좋은 탐구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과학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해나가면서 제 탐구가 조금 더 체계적인 틀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과를 지망하시든 간에 꼭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에 맞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한 번쯤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1, 2학년이시라면은 3학년이 되기 전에 이 방법에 대해서 꼭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로 저는 사회과학 분야 지망생이었으니까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건 논문의 목차나 뭐 쓰이는 방식 뭐 이런 거를 공부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통 사회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요. 저는 그래서 활동을 할 때 사회의 문제점, 뭐 이게 시의성 있는 정보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이론을 학습한 뒤에 이것을 통해서 추론되는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설문이나 면담, 실험 같은 과학적인 방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수용 또는 기각하는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인문 계열이라면은 논문 활용이라던가 아니면 본인의 입장 표명 같은 게 중요한 것 같고, 이과 친구들은 실험법을 좀 많이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수식을 활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이 사회과학 계열 친구들만 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모든 과가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모두 다 자료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잘 찾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심지어 신뢰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자료는 신뢰성이 높은 순서대로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책과 논문입니다. 사실 고등학생 책 읽을 시간 없어요. 근데 왜 책을 넣어야 하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책과 논문 두 가지가 생기부의 기록으로 남겼을 때 가장 좋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독서 기록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세특에 책 읽은 기록 남겨라 라는 얘기는 좀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우리는 책 읽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학은 아직까지 책 읽는 학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췌독이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고 내가 이 책을 활용했다라는 흔적을 생기부에 남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 제목 등이 들어가지는 못해서 학술자료 분석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될 거예요. 그거 써져 있으면 근데 논문 활용하고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솔직히 논문 한 번은 쭉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본인이 지망하는 진로에 맞게 보고서를 쓸 거잖아요. 활동을 할 거고, 그때 관련 논문은 분명히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와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논문에서 어떤 이론을 어느 정도로 긁어오고 어떻게 탐구를 진행해서 결론을 어떤 식으로 도출해내는지를 한번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인지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자료 찾는 추천은 제가 아까 주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튜브입니다. 사실 영상 자료의 메리트가 너무 커요. 이해도 쉽고요. 학생들이 인강 보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인강 마니아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처럼 그냥 앉아서 멍하니 보기만 해도 정보가 머리에 입력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도 물론 있지만 다큐멘터리나 강연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일리 있는 자료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최근에 대학 와서 최은미 교수님 양자역학 강의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의 강연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지망하는 학과 교수님이 뭐 유퀴즈에 나왔어. 저희 교수님들 중에서도 뭐 서원국 교수님이나 이동기 교수님 같은 되게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들 유퀴즈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 같은 거 있으면은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생성형 AI입니다. 이걸 왜 자료로 소개하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진짜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연세대학교 와서 제가 처음으로 정말 충격받은 말이 내 생기부는 챗GPT가 다 만들었어. 연세대는 챗GPT가 있어야 돼. 입니다. 진짜 AI를 안 쓰고는 오히려 고퀄리티 활동을 만들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금 AI를 통해서 많은 애들이 활동의 퀄리티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린 이거를 따라갈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요. 간단하게 제가 활용했던 방법 몇 가지만 소개해 볼게요. 너무 긴 논문들이 있어요. 자료 중에서 이걸 정말 다 읽을 바에 공부를 하는 게 낫겠다고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AI한테 넣고 나 이런 주제로 탐구를 하고 있는데 내 탐구의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이 몇 페이지에 무슨 내용으로 있는지를 쭉 정리해줘라고 하면은 걔가 정리를 해주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그 AI가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고 이 내용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에 논문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논문을 발췌독하면 됩니다. 이렇게 발췌독을 도와주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내용의 논문이 있으면은 링크를 보내줘 라고 명령을 하면은 실제로 그 내용에 해당하는 논문의 링크를 보내줍니다. 논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요약 부분 한번 확인해서 내 연구와 맞는지 검토만 하면 되는 거죠. 자료를 찾을 때 검색이 조금 어렵거나 아니면은 내가 자주 쓰는 사이트가 아닌 곳에 있는 자료들을 찾을 때 이런 AI 활용하는 거 되게 괜찮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이론적 배경을 찾을 때 얘네가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떠한 탐구를 하고 싶은데 이거 관련된 사회심리 이론이 있을까? 또는 뭐 임상심리 이론이 있을까? 라고 명령을 하면은 얘네가 아주 잘 찾아줍니다. 그게 실제 이론인지는 당연히 교차 검증을 해봐야겠지만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내가 탐구를 설계할지를 고민할 때 그냥 단 몇 초만으로 얘네들이 의미 있는 이론을 뽑아주니까 탐구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한 자료 찾기는 사실 굉장히 수동적이고 정적인 활동에 속하기는 해요. 제가 많이 했던 활동이 설문과 실험이라고 했는데 이런 실험 뭐 면담, 설문 이런 것들을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표현을 하자면은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서 나만의 자료를 찾는 것도 꼭 한번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회문화 교과 또는 사회와 문화 과목에 보면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능동적인 활동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 나의 생각 부분입니다. 사실 결론은 뭐 그냥 내면 돼요. 이미 있는 자료를 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하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요. 가설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 탐구가 의미가 없다? 진짜 절대 아닙니다. 사회문화에는 기각된 가설도 의미를 가진다 라는 내용을 배워요. 저도 실제로 가설이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이 가설이 기각됐을지를 고민하고 다시 면담과 설문을 설계해서 수용되는 결론을 만들어 본 것이 굉장히 좋은 탐구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생기부는 제가 탐구 과정 중에서 가설이 기각되고 그 기각된 가설의 이유를 분석하여 새로운 가설을 수용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위의 생기부를 보면은 교내 설문조사를 해서 서비스가 주관적 인식에 영향을 끼치긴 하는데 1회 노출로는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했어요.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거니까 이거는 가설을 기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새로운 가설, 이러한 새로운 가설을 만들고 이거를 심층 면담이라고 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시 수용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어요. 두 번째 아래의 생기부를 봐도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고 반응을 분석해서 결론을 도출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값을 발견하고 실험을 재설계해서 다시 가설을 수용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부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밝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던가 아니면은 교과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라는 식으로 내가 이 결론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결론부가 생기부에 쓰일 때 어떤 거를 근거로 했는지가 좀 확실하게 적히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설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결론이 맞다라고 생각했다 라던가 아니면은 무슨 답변이 어떤 이론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옳다 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설득력이 있는 자료 분석 내용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좋은 내용의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자세히 풀어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일반고랑 국제고, 뭐 과학고,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생활기록부 퀄리티가 많이 달라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물론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그냥 학교에서 하는 활동의 퀄리티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녔지만 1학년 때 생기부 퀄리티랑 2, 3학년 때 생기부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 말은 즉슨 어떤 학교에 있던 내가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아직 생기부의 퀄리티를 올릴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생활기록부 채우는 기간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보내고 좋은 생기부로 입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전부 다 답변을 달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